위협하는 가계 부채, 부동산 PF 수치는 공개도 못할 지경,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계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는 추경호나 한국은행장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이거 위험하다, 정부도 위험하다 이러고 있어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금융당국은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나섰다. 이게 뭡니까? 경기 부진, 고금리, 이번에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기업부채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가계부채를 키웠을까? 윤석열 정부가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GDP 규모 106.3% 세계 2위권입니다. 2분기 기준 다중채무자 450만 명,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이들은 연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다중채무자가 3군데 이상 빚을 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번 돈의 60%를 다 은행에다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쓸 돈도 없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담대 규제 풀면서 가계부채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적이 나온 게 아니라 맞는 말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만든 게 누구야? 정부예요. 50년 만기가 말이 돼? 처음에는 30대까지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더니 이거 역차별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60대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50년 만기 담보대출을. 60대가 50년 만기 담보대출 주담대 받으면 어떻게 갚어? 그걸 한 게 이 윤석열 정부예요. 박성준 의원이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장 정책 결정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추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 예, 이복현 금감원장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부채 증가율도 지금 장난이 아니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PF대출 부실이 심각해요. 근데 금융당국은 PF 대출 관련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인사조치 될 수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PF 관련해서 자료 배포하지 마. 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내놓으라 그러는 걸 안 내나? 그러면 너 징계할 거야? 국회로부터 징계받을지언정 내부에서 이거 어기면 인사조치 되잖아.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료를 숨겨야 할 만큼 PF 대출 부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는 일이 1997년도에 생기죠. 이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자, 가계부채율 변동인데요. 중국 볼 필요 없고 한국하고 일본만 봅시다. 1997년도부터예요. 한국은 가계부채율이 50% 정도 되죠. 일본은 70% 정도 됐습니다. 일본이 1990년 되면 잃어버린 30년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부채 비율이 낮았어. 80년대, 90년대 초부터 버블이 터지고 장기 불황으로 가고 일본의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이때도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서 IMF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국가가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가계부채 비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이 미친 듯이 치솟고 지금은 100%를 넘어갔죠. 일본의 부동산 거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빠질 때 일본은 어떻게 버텼냐? 가계부채가 낮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로 어떻게든 그 불황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 높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업 부채 보세요.
IMF 터지자마자 기업 부채가 올라가고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기업 부채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부채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 구조 조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망해 나가고 구조 조정을 하는데도 어쨌든 가게들이 빚을 좀 내면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었고 정부 부채 비율 보세요. 일본은 뭐 늘 높았고 지금은 200%가 높은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 보세요. 50%가 안 됩니다. 국민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데 정부는 널널합니다. 왜 지금 부동산이 터지거나 어디 하나가 터지면 IMF 때보다 더 위험하냐?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소비 여력이 없고 그러면 경제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런데도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 국가가 빚을 내는 게 이익입니까? 개인이 빚을 내는 게 이익입니까?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국가의 신용이 높아요? 개인의 신용이 높아요? 신용이 높으면 저리로 빌릴 수 있죠. 큰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런데 나라 망한다고 국가가 빚을 안 냈어. 이게 전부 다 개인이 빚을 낸 겁니다. 거기다가 2017년까지밖에 없는 거지만 이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이 치솟습니다. 부동산 좀 사라. 빚내서 부동산 좀 사라. 부동산 PF 지금 자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국회 징계받지 자료 못 내놓는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PF 대출 부실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동산 PF가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팔아 제껴가면서 국민들한테 이 폭탄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매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8만 개를 돌파했었어요. 서울은요. 경기도도 14만, 15만 가까이 찍힙니다. 매물이 계속 쌓여요. 이 그래프가 엄청 가파르잖아요. 아파트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물건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집값 오른다는데 개소리예요. 어거지로 올려놓은 거야. 어거지로.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팔아 제껴가면서 호구들아 집 좀 사라. 아파트 좀 사라. 자, 부자 동네 강남 3구 매물수 늘어나는 거 보세요. 소화 안 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또 심각한 게 서울은요. 자가 비율이 43.5%예요. 서울은. 이건 뭐다? 57%, 60% 가까이가 투기.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매물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경매 물건도 계속 쌓입니다. 앞으로 더 쌓일 만한 시그널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진짜 한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캠코로 넘어가. 이미 작년 인수액을 넘어섰어요. 취약차주 부실 우려 현실화. 이게 뭐냐? 저축은행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부실채권들이 쌓여가는데 이걸 캠코가 세금으로 다 떠안고 있는 중이에요. 건전재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 망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긴축입니까? 아니잖아요.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자료 안 내놓고 있어요. 얼마나 부실하면, 얼마나 심각하면 자료를 못 내놓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늘 공개됐었던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옵니다.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지금 전세 사기 계속 커지고 있잖아. 전세 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것들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가계부채라도 줄였어야 돼요.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가계부채가 여유가 있으면 버팁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여유가 없으면요. 개인까지 파산에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는 건데 이 인간들은 이걸 키우고 있어요. 부동산 PF 관련 자료 수치는 공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이걸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위험하면 이런 짓까지 하고 있겠냐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 데이터도 이 정부가 있는 그대로 했을까?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파트값 폭락이 아니라요. 아파트값 정상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빚내서 집 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고 경매 물건 계속 터지고 있고 전세 사기 뉴스 계속 나오죠. 전세 사기 뉴스가 나온다는 건 그 건물들이 그 아파트가 그 빌라가 전부 다 경매로 쏟아진다는 뜻이고요. 매물은 더 쌓인다는 뜻이고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IMF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으냐. 제가 아는 분이 이 중고 감속기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중고를 사서 분해해서 깨끗이 닦고 기름칠하고 겉에도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라카칠 해가지고 이렇게 중고로 만들어서 파는 분이 계신데, 업종상 불황이면 잘 돼요. 불황이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업종이 그러니까. 근데 이분 일이 없답니다. 불황에 잘 되던 사업도 지금 안 될 정도로 안 돼요. 그리고 중고 공작 기계들 있잖아요. 팔리지도 않는데요. 매물이 너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제조업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들 망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고 공작 기계를 팔려고 내놔도 사지도 않는데요. 왜냐? 둘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 정도로 경제가 진짜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라는 놈들이 데이터 공개도 못하고 있을 정도니 터지면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진짜 현금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원화 확보하지 마세요. 금이나 달러나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에 터지면 원화 가치 박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아파트 자산 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정부가 부동산 PF 수치를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까? 국회한테 징계를 맞지 이거 공개 못한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감 잡히시죠? 절대 지금은 자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현금을 확보해 둬야 될 상황인데, 원화 말고 달러나 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현금 여유가 없는 분들이야 뭐 어떡해. 저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야 못하지만, 내가 적금도 좀 있고 이런 게 있다 싶으면 지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금값이 한돈에 46만 원, 49만 원 한대요. 너무 많이 올랐나? 더 오를 겁니다. 왜냐면 원화의 가치가 박살이 날 거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경제적으로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